여야가 어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 전국의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여당이 내놓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두고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여럿 있긴 했었습니다.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먼저 호명을 한 부분들, 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시정연설의 모습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께서 사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 실정과 그다음에 대북 안보관에 대해서 매우 비판을 했어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야 관계가 더 급냉하게 됐고 사실 그때는 민주당이 왜 민주당사를 왜 압수수색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반발하던 시점이어서 그런 어떤 굉장히 말하자면 파행의 그런 어떤 그 아픔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저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래 여당 대표부터 이렇게 쭉 원래 이렇게 시정연설 호명을 하는데 관례를 깨고 야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소수당 대표의 이름까지 다 거명하면서 연설을 시작했고 또 보도를 보니까 전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당초 초안 원고를 거의 다 드러내가지고 이제 1년 6개월이 됐으면 우리 정부의 모든 것이 이제 책임인 거지 전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 그런 말씀 없으셨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로 이건 우리가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뚜렷한 의지를 밝히면서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로 국회 시정연설하니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변해가고 뭔가 협치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런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였을 것 같고 단순히 저게 이제 어떤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태도 변화는 아니면 국정 전반에 어떤 그런 스탠스를 약간 좀 이동하려는 그런 신호냐 이런 점은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통령께서 저렇게 국회의사당에서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원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민의를 대표하는 분들을 상대함으로써 결국은 국민 상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국회에서의 연설 모습과 그런 여러 가지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준 거는 같고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원내에서 어떻게 이제 정책과 법안과 예산으로 다시 좀 갈는지 여부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여야의 협치로 이어질 수 있는 말하자면 좀 더 변화된 그런 진전된 그런 모습을 또 얼만큼 더 보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정도가 남은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전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너무 냉정하게 평가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후한 점수를 주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17개월 동안 제1야당 대표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고요. 소통다운 소통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랬던 대통령이 그래도 야당 대표 한번 만나서 대화하는 사실 소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20분 동안 오부 요인까지 전부 다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를 그걸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일방적으로 한마디씩 하고 그냥 듣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자리를 통해서 야당 대표를 만났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잘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진즉에 했어야 될 거 안 했던 거 아니에요. 도대체 대통령이 안 했던 걸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언제까지 쳐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의미평가는 일정 부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의 생각까지 바뀐 건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어제 시정연설이 있기 하루 전에 국무회의 주재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참모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듣고 왔다고 하는 얘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주민 그러니까 외국인들 노동 급여를 같이 동일하게 줘야 하는 국제 노동기구를 탈퇴한다는 민심이 있었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 이자 장사 겨냥하면서 종노릇 이런 거친 표현을 사용한다든가 금융기관들이 이자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달갑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금융시장이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계빚이 늘어나는 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계속 지금 가계빚 늘어나는 정책들을 특례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데 그런 거 하고 난 다음에
그거 이자를 높였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비난만 할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물가를 올린다고 제품 가격 올리면은 기업들 발목 비틀고 뭐 금리 올린다 그러면은 금융기관들 발목 비틀어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경제를 운영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하나만 덧붙이자면 어제 지출 구조조정 통해서 3조 4천억 만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3조 4천억이 딱 R&D 예산 감액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D 예산 그러면은 더 늘릴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하루 전 태도하고 어제 태도하고 비교해만 봐도 대통령이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걸 우리가 계속 박수 쳐주면서 바뀌십시오, 바뀌십시오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아직까지는 저는 평가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가 앞서 이제 신사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떨까 좀 주목이 됐었는데 일단 국회 밖에서 뭐 로텐도울에서는 손팻말을 들고 침묵 시위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 밖에는 민주당에서 김용민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악수를 할 때 악수 청할 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본인은 당당하게 말했다 이렇게 글도 올렸고 사실 악수를 청하는 과정에서 뭐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도 좀 있었어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좀 비판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난 이런 거 했어요 이렇게 자랑 삼아 SNS에 올리는 건 별로 그렇게 곱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저는 최대한 절제했다고 생각해요. 윤지혁 원내대표한테도 미리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 시정연설 때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야당 의원들이 막 고함을 지른다거나 아니면 피켓을 든다거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최소한 그런 모습은 자제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이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야당 의원들은 얌전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 촉구해야 되는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최대한 절제된 방식으로 밝히는 방법들을 찾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앞에 계단 로텐도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뭐 사실 고함을 지른 건 아닌데 그런 정도의 시위를 했다, 의사표명을 했다고 하는 점은 나름 자제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자제한 것이다. 그러면 김용민 의원의 조금 전 보여줬던 저 페이스북 저 상황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민주당이 지금 현주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만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수박으로 찍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저런 모습들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김성환 평론가 말씀대로 야당 역할할 수 있죠. 근데 굳이 이제 저렇게 피켓과 이제 이런 팻말을 들지 말고 하자 해서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저거 로텐다운에서 한다? 사실 꼼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한 거지. 그걸 또 피해서 합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저게 야당의 모습이고 야당의 어떤 주장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데 다만 저는 현명함과 왜소함이 전 야당의 초라한 현주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뭐 하는 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저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김용민 의원 건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김용민은 저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그만두셔야죠라고 했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의원들은 그 얘기 잘 못 들었다. 정확히 못 들었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못 들었다. 전 이게 더 웃기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했다고 하고 주변 의원들은 확인을 못 해주는 저 모습이 그래요. 대통령 와서 뭔가 협치 노력을 하려는 그 와중에 시선 피하고 악수 피하고 등 돌리고 그것이 과연 저는 그 민의를 대변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이 야당의 모습이고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은 좀 받아들이지만 그런 현명함과 그런 어떤 말하자면 초라함이 전 야당을 더 왜소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야당의 확장성을 저해하는 것들이라고 본다면 지금도 야당은 아직도 중도 확장보다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공천에 목을 매는 상황이 지금 저렇게 조금 그런 당내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저런 것들에 대해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 회장에서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좀 더 진화된 그런 국회 모습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이 시정연설 전에 있었던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참 관심이 모아졌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간단히 인사 정도였던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의 만남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말로 그 손잡이가 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을 열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어제 만남이 손잡이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3자 회동이라든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이런 좀 말하자면 굵직하고 정치적인 큰 이벤트를 열기 위해서는 어떤 손잡이가 필요한데 어제의 어떤 그 1분짜리 만남이었지만 충분하게 저는 그것이 그 좀 말하자면 마중물 역할을 했던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분 정도의 그 티타임에서 무슨 뭐 심도 깊은 얘기가 오갔겠느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께 민생에 좀 더 신경 써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고 대통령 경청했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그 아주 그냥 짤막하고 의례적인 아주 관행적인 그런 인사였지만 그렇게 공간과 그런 모습의 자리 전 저거에 정치적으로 굉장한 퍼포먼스였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저런 모습들이 이제 물론 총선을 앞두고 조금 더 여야 대치가 격화될 수도 있고 이런 좀 더 치열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인식한 건 분명히 어쨌든 거대 야당의 어떤 그 협조를 얻지 않고서는 법안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탁드린다는 말을 5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뭐 이재명 대표와는 그 환담회장에서도 얘기했고 또 이렇게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저것이 꼭 반드시 어떤 여야 협치의 문은 아니지만 그런 문을 여는 어떤 손잡이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의 모습이 그래서 어느 만큼 좀 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것인가. 왜냐하면 여야의 협치 관계 속에서는 어쨌든 손을 내미는 쪽이 먼저 우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근데 손을 저렇게 내밀었는데 그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법안들을 계속 또 민주당이 올린다 이런 부분들도 손바닥도 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여야가 좀 숙성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시정연설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17개 상임위원단 같이 간담회 갖고 거기서 그 오색 두부탕 진관사에서 준비한 그게 또 화합의 의미다라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상임위원장이 쓴소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국회 지금 그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자꾸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이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도 다 나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저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담회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했다는 발언이 저는 오히려 더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좀 약간 저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 발언 보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의회 위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구나. 내가 국회에 갔는데 국회의원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안 만나려고 했던 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곧 나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타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권위적인 대통령의 모습처럼 느껴져서 좀 전 불편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야당하고 계속 협치하는 모습을 보일 건가 이거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앞서 사용하셨던 비유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손잡이만 잡고 와가지고 만나고 왔다고 얘기할까 봐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이런 자리 어차피 시정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시정연설까지 안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첫 예산을 짠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예산을 제대로 짰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기조를 담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연설을 참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자리에서 지난해 시정연설은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부를 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진 자리였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근데 그 자리의 의미를 지나치게 우리가 부여해버리면 그러면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야당 대표를 만나고 협치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건가? 기대가 너무 커지는 측면이 있고 또 대통령은 나는 기회를 오히려 야당한테 줬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까 봐 걱정돼요. 내가 이렇게 다가가서 이거 어차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가서 야당 대표한테 이런 모습 보이는데 야당이 우리 국정 운영에 협조를 안 하네? 이런 명분을 쌓으려고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를 할까 봐 저는 걱정돼요. 오히려요. 지금 2.8%밖에 증액 안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올해 세수 60조 펑크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년에 세수 증가분 따지면 2.3%밖에 안 돼요. 오히려 국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건전재정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경기 침체라고 다 한국은행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재정 역할 지금 사실상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 전혀 안 해요. R&D 예산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돕겠다고 하면서 청년, 장애인, 뭐 여성 이런 예산들 다 지금 깎여 나가서 내년 사업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토릭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통령이 뭔가 기조를 바꾼다고 하는 건 근본적인 데서부터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여야의 평가는 어땠는지 한번 내용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입니다. 건전 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입니다.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습니다. 여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 연설이었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맹탕 연설이었다, 내용이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들으신 내용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맹탕이었습니까? 저는 657조의 예산안을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맞게 설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들이 이제 뭐 보면은 뭐 이렇게 말하자면 예산이 뭐 R&D 예산 뭐 깎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뭐 민생 예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들을 보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늘어난 국가 채무가 400조예요. 지금 우리 1000조가 넘어요. 근데 또 풀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2005년 재정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2.8%라고 아주 제일 작은 양을 올렸어요. 근데 그 삭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한 게 R&D 예산인데 R&D 예산에서도 민간이 하지 못하는 차세대 원천 기술 같은 경우들은 또 계속 확대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들은 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하면 된다고 좀 봐요.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좀 논의하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긴축 예산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긴축 예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수가 어렵다고 하지만 돈 풀어버리면요. 인플레 생각 안 합니까? 우리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가 긴축 기조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이제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문제. 지금 IMF도 한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확장 재정을 해버리면은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가할 부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했는데 우리가 정말 쥐어짜듯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는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하자면 거기에서 3조 4천억 원에 대한 얘기들은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조금 더 확대하면서 정밀 타격하듯이 그쪽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생 예산이라는데 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657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총선 구도니까 본인들도 여러 가지 이제 총선에 필요한 예산들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예산 협의 과정에서 하면 될 일이지 이게 마치 무슨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전혀 뭐 얼토당토하게 짰다는 맹탕 예산이라고 공격하는 거는 저는 온당하지 않고 조목조목 들여다보고 저 그래도 다수당이니까 여기서 얘기할 건 얘기하고 가면 될 일인데 지금 너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철학을 폄하하기 위해서 맹탕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충분히 알면서도 민주당이 좀 폄하하려는 의도가 너무 강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이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고 어제 윤 대통령도 협조를 좀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뭐 어떻게 좀 잘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액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재부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직전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민원성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건 여야 모두 다 공이 다 그럴 거거든요. 쪽지 예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예산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 고차방 정식을 푸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긴축 재정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경기 대응력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얘기하자면은 꼭 문제 협상이 풀리기는 좀 사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더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수출도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내수가 침체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립니까,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국가가 돈을 써줘야 돼요.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쓰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럼 빚내라는 겁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되받아쳐요. 아니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가계빚은 그럼 줄어들었습니까? 국민들은 계속 빚내고 있잖아요. 오히려 빚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랬다가 뒤늦게 허겁지겁 지금 그거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거 걷어들인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고요. 둘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진짜 약자 이런 표현들 많이 썼거든요. 이번에도 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300만 명 도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뭐 지원금, 그러니까 수당 이런 것들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거예요. 병사 월급 35만 원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법인세 감세해주고 그리고 보유세 확 줄여주고 오히려 부자들이 더 큰 혜택 본 거 아닙니까? 근데 300만 명한테 마치 선심 쓰듯이 우리가 좀 사회적 그 약자들 두텁게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부자들한테 더 많은 세금 감액해주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해준다고 얘기하면서 부자들 지원을 더 많이 해주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피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병사 월급 35만 원도 마찬가지인데 병사 복지 비용 깎아가지고 한 40% 이상 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병사 그 월급 35만 원 올려준다고 얘기하는데 뭐 조사무사라고 얘기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같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 깎아가지고 이쪽으로 예산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돈 지원해 주는 게 이게 과연 잘했다고 박수 받을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 국민의힘에서도 경기가 어떻게 갈 건지 내년에 1% 성장도 어렵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까지 같이 놓고 예산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지적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 예결특위 공청회 오늘 시작이 되고 또 이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심사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뭐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보기에 국회가 예산안을 꼭 합의한 날 지킨 사례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말까지 갈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요. 지금 말하자면은 좀 확장 재정이라고 자꾸 이제 요구하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써보고 안 되면 그게 추경으로 가야지. 추경이 무슨 만능의 어떤 보검이나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은 또 확장 재정이 지금 모든 경제를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대통령께서도 모두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정말 지금 재정이 불가피한 사정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여야가 저는 어쨌든 예산안에 이제 머리를 맞대죠. 다만 여기서 좀 조금 지적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지역구 이익을 위해서 쪽지 예산 같은 걸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서 본 예산이 타격받는 그런 좀 우를 범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속도를 낼 것 같이 보여요. 의원 입법을 하겠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 발의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기초단체의 어떤 시의회 다 거쳐가지고 또 경기도의회, 서울시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게 의원 입법을 하면은 주민투표만 거치면은 바로 특별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특별법이 되면은 민주당의 동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동의는 이제 나중에 이제 국회 처리 과정이 되겠지만 발의가 되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과정은 다 이제 말하자면 빨라지는 거죠. 되는 거죠. 근데 예. 이게 처리되느냐의 여부는 당연히 다수당의 동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받아줘야 이게 지금 이게 총선 전략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민주당에 이제 던져진 고민이죠. 일종의 약간 지금 말하자면 폭탄이 하나 넘어온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일극주의는 경계하자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1963년도 우리가 대서울 만들면서 서울의 인근 도시들을 편입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2012년에 인구가 1,020만 명을 찍으면서 서울이 이제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80만 명이 줄어가지고 940만 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수도권 서울의 그 경쟁력을 담보할 것이냐 얘기는 많죠. 근데 이렇게 되면 서울이 비대해지면은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하느냐.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도권이 너무 비대하니까 위성도시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뭐 일산이라든가 김포라든가 전부 이게 위성도시들인데 이 위성도시들은 또 사실상 서울의 생활권역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은 서울 시민이 누리는 것도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김포가 저는 어쨌든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걸로 봐요. 그래서 김포는 주민들의 찬성 의견도 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특별법으로 진행하면은 이제 빠른 속도로 갈 것 같은데 이게 김포로 그칠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뭐 하남이라든가 네. 구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남양주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이제 합하면은 상당히 이게 파괴력이 있는 말하자면은 정책도 되지만 메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정면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총선 전에 이 문제가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저는 이 문제를 과연 얼마큼 여당이 이슈 주도로 해가지고 잘 끌고 가는 모습이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이 높다는 거, 찬성 여론이 매우 높다는 게 어떻게 대응하느냐 저는 이게 관건일 것 같고 여당은 이 문제를 그러면은 얼마큼 매끄럽게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흡수해서 이것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저는 여당의 이건 또 위기 관리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평론가님 의견 듣겠습니다. 이 선거용 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밖에 평가가 안 되고요. 국민을 사실은 바보로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도권 의석 121석이기 때문에 그중에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17석밖에 안 되거든요. 뭘 던져도 손해볼 거 없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던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슈만 끌고 가면 그럼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건 너무 단선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지금 서울 주변에 지자체가 한 11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11개 다 서울 넣어달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우린 김포만 넣어줄 거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김포 뭐 부동산 가격 문제라든가 아니면 골드라인 문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혼잡도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혼잡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또 국가 재정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광역철도보다 서울시에서 놓으면은 서울 시민들 세금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근데 그런 것들 다 지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서울이 되면 우리도 지하철 많이 놓고 교통난도 해소되고 그리고 집값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서울 가까운 김포 시민하고 서울하고 먼 김포 시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 강남 강북처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 갈등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했을 때 국민들의 욕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구나. 그게 실패의 요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기도 했었고 그런 분석들 많이 했는데요. 지금 거꾸로 국민의힘은 국민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구나. 다 서울 시민 돼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이것만큼 장밋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모델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불경 메가시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자치단체장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지역의 메가시티의 경우에는 인구 소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명분들을 민주당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그런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프레임이나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 전 충분히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역 지자체를 편입시켜야 된다, 인구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교통난이라든가 소음, 그다음에 공해 이런 거 서울 시민들 계속 또 안고 살라는 얘기예요? 계속 인구 늘려주면은 괜찮은 겁니까? 이것처럼 정말 단순하게 정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이슈 그냥 막 흔들어대면 그럼 우리한테 유리해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극히 정략적인 계산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잠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세상에 그 민주당은 자꾸 이걸 갈등 조장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어느 정책이 지고지선한 정책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어떤 사안이든 이것이 찬반으로 갈리게 돼 있고 100%가 다 좋아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거는 이 문제가 촉발된 거는 이제 경기도가 경기 북부자치도, 경기도는 지금 인구 1,200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대해져가지고 이게 이제 경기를 남부와 북부로 쪼개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 시민들이 아니 우리는 사실상 서울 생활 권역인데 왜 우리가 북부특별자치도로 가야 하냐 이런 얘기가 촉발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그 서울로 수렴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은 이 행정 우리가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많이 생각하는데 행정수도 이전은 이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건설 비용이 들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자치단체 간 의결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이거는 뭐 그냥 서류상으로 합하는 거고 세제 혜택만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행정 비용만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지금 총선 전에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얼만큼 우리가 이제 의제 설정으로 해가지고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갈등 관리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마치 이것이 무슨 뭐 국민을 반으로 갈라치는 이런 정책처럼 민주당이 공격하는 건 또 온당치 않다. 전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 북도로 가기 싫어가지고 서울로 오면 된다.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경기 그러니까 남도로 가면 그게 되는 거 지금 아닙니까?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아니 김동연 지사가 그 정책 추진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반발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서울로 가는 것도 대안이겠다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우리는 경기도에 있기 싫습니다. 그러면 다 서울로 안아주면 되겠네요. 그런 과정에서 촉발된 이슈라는 거죠. 이게 결정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여론 수렴 과정이 좀 있을 테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당 상황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인유한 위원장이 인터뷰한 내용들 많이 보도가 됐죠. 일단 뭐 유승민 전 의원과 비공개로 만났다. 만나 보니까 아주 젠틀맨이더라.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당과 함께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거침없이 대화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 두 인사를 바라보는 인 위원장의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특히 이제 역할 나눌 때 이른바 굿캅, 배드캅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좋은 역할과 있고 또 뒤에서 좀 쓴소리하는 역할이 있는데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어쨌든 취임하면서 첫 번째 이슈를 가지고 당내 통합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도 마음이 상한 것 같아 끊임없이 우리가 더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뭐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는 뭐 젠틀맨 뭐 아주 긍정적 신호까지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안고 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정말 정확하게 화답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유승민 의원도 뭐 우리 국가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여당이 잘 되는 바라는 보수의 또 핵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애국자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분과 똑같이 이제 공천을 주고 함께 가느냐의 문제는 이게 좀 다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저는 어떤 그 포용의 자세로서 문호를 열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공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총선 기획단과 말하자면 이제 인재영입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범하면서 좀 더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될 때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지금 인유한 위원장은 우리 당이 절대 말하자면 분열하거나 정말 이렇게 갈라서지 않는다라는 그런 긍정적 신호를 보냄으로써 지금 당내 그런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신당이 불거질 소지들을 좀 차단하려는 그런 일부의 노력도 지금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전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향하는 구애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 효과가 얼만큼 영향을 발휘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예, 혁신위의 시각, 지도부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당대표와 대통령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확한 워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공천 얘기도 할 수 없고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쓴소리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만나가지고 젠틀맨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 말고 그럼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바꾸고 국정운영 기조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가면 정말 위험하다. 이런 쓴소리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적인 요구나 이런 것들도 수직적인 당청 관계 개선하는데 이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잖아요. 또 그런 거하고 지금 거리가 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혁신위에서 계속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고 누구 만나고 왔어요, 통합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대사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한 대사면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대통령 권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징계 취소라고 또 이름 바꾸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징계 취소든 대사면이든 간에 왜 그들을 당 밖으로 밀어냈는가? 거기에 대통령 의지가 얼마나 투영이 됐는가? 그러면 당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당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가? 그 일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당은 반성하고 사죄할 마음이 갖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없이 마치 내몰았던 당사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통합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화가 안 와버리면 모든 게 마음이 응어리가 풀립니까?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총선기획단이 출범하는 마당에 혁신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가졌던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정도 수준에서 역할을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좀 짧게 있는데요. 두 분께 이 의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원 위원장이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통합과 쇄신을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좀 내놓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 험지 출마에 대한 사견이긴 합니다만 의견을 좀 내놨죠.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저희 신지호 전 의원이 나와서 민주당 총선의 변수는 조추송 박정천이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못 들어봤는데 예. 오늘 방송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알게 되셨습니까? 저희도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처음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 송영길 전 대표, 박정천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대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당을 흔들 만한 사안인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다 출마를 할 것인가에도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역 차원에서는 불만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박지원 전 원장이나 아니면은 정동영 전 의원의 경우에는 호남이잖아요, 두 명 다. 그러니까 호남에 출마하려고 할 때 기존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거나 지역구 의원이 있는 경우니까 그걸 어떻게 잘 부드럽게 정리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게 큰 쟁점이 돼서 그게 당을 흔들 만큼의 사안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전국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땐. 근데 당하고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당을 거슬러 가면서 난 그냥 무조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직 본인들이 그런 뚜렷한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또 당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까지 부담을 져가면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지호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하면 판이 커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담은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건 아직까지는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민주당의 폭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이름들이 지금 거론되기 시작한 타이밍이 뭐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년 총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민주당의 승리에 대한 어떤 그런 말하자면 좀 약간 욕구들이 반영될 것처럼 보이니까 이른바 흘러간 물들이 다시 물레방아를 돌리겠다고 이름이 거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박정천 같은 경우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지만 말하자면 이제 시대적 소임과 역할을 다했던 분들로 볼 수 있지만 조추송은 사실 지금 강성 지지층의 또 열화와 같은 또 성원을 받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만일 저는 박정천은 별개지만 조추송, 조국, 추미애, 송영길의 출마 여부가 민주당의 그 어떤 공천 기준의 수면 위로 떠올라오는 순간 민주당은 확장성이라든가 중도 소구력에서 매우 위험한 위기에 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이 위기를 또 이런 어떤 주변 인사들을 어떻게 민주당이 잘 관리해야 되느냐가 내년 총선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참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 더 얘기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변동폭이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